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얼마 전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을 두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 보도해 드렸는데요. 국토부가 이달 중에 연장 노선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의 최종안을 받아서 평가를 통해 결론을 짓겠다는 건데요.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고 더 이상 사업을 늦춰서도 안 된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5호선 연장선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인천시와 김포시. 인천시는 검단 남쪽을 U자형으로 경유하는 노선을, 김포시는 검단 북쪽을 지나는 노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줄다리기가 계속되자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위원회는 이달 중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지자체로부터 최종 노선안을 받은 뒤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노선을 확정 짓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평가단을 구성하고 경제성과 수혜지역 주민수, 발전 가능성 등 다양한 평가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더 이상 두 지자체 간 합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지자체 안이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쪽에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저희들도 이제는 그거를 계속 중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계속 시간이 많이 있으면 좋겠지만 좀 시간이 별로 없는 상황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걸 빨리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다. 대강이는 노선 결정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사업 추진 자체가 쉽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 이슈로 불거질 수 있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노선 추진 등 여러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서울 5호선 연장 사업은 예타 면제를 목표로 추진 중이기 때문에 노선 결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예타 면제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빨리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만 내년에 GTX 서부권 광역철도 그것이 결론 나기 전에 이걸 신속을 해야 그 GTX 부분은 또 살리면서 이것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 위원장은 검단과 김포 지역 모두 교통 불편이 크다며 하루라도 빨리 노선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은 2조 7천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지난 2015년에 조성됐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뱃길 활용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환경부는 지난 2021년 주운 기능 축소와 수질 개선을 권고했죠. 하지만 경인 아라뱃길을 활용한 관광 사업이 다시 논의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한 데 이어 인천시와 경기도가 함께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건데요. 뱃길 복원을 위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해와 한강을 잇는 경인 아라뱃길은 지난 2015년 개통했습니다. 서울 한강부터 김포시를 지나 인천 서구까지 총 18.7km가 이어집니다. 경인 아라뱃길을 만든 이유는 물류와 여객 운송. 하지만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결국 정부는 경인 아라뱃길 기능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2021년 경인 아라뱃길 공론화위원회가 내린 결론은 주운 기능 축소, 항만 중심의 시설을 시민 여가와 친수 문화 공간으로 바꾸자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뱃길 복원 사업이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강과 경인 아라뱃길 운항을 본격화하고 나아가 중구까지 잇겠다는 구상입니다. 1단계 여의도 선착장 조성은 얼마 전에 착공을 벌써 했고요. 올해 10월 달에 이제 한강에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내년 2월 달까지 선착장을 조성을 한 다음에 내년부터는 한 1000톤급 정도의 유람선 정도는 한강과 아라뱃길을 통해서 운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2단계 서울항이 이제 조성이 되면 이것도 이제 여의도 앞쪽에 이제 조성을 할 계획인데요. 서해 연안까지 나갈 수 있는, 나아가서는 제주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배들이 한강을 통해서 운항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경인 아라뱃길 활성화 논의는 지난달 3개 시도지사가 업무 협약을 맺으면서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영 경기도지사가 10개의 공동과제를 선정해 협력하기로 했는데 아라뱃길 기능 활성화가 포함된 겁니다. 이후 한 달여 만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인천시는 뱃길을 복원해 한강부터 서해 섬까지 연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운항 노선을 확대해 섬 관광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구상인데 이를 위해 경인아라뱃길 주 운수로 기능을 존치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도 한강 르네상스 그레이터 한강을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사이트가 하나가 아라뱃길을 통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아라뱃길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천 연안부두에서 대부분 섬에 출발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쪽에 포커스가 갖고 있다가 서울에서 오는 여객선이 인천의 남바다에 있는 덕적도나 다른 섬들을 가든지 또 더 멀리 또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하면은 아라뱃길 자체가 항로이지만 어떤 큰 관광 자원의 사이트가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환경부는 현재 경인아라뱃길 기능 개선 방안에 대한 2차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아라뱃길 용도 변경과 주 운수로 존치 여부 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서울시와 인천시는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뱃길 복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경인아라뱃길을 활성화하기 위한 논의가 물꼬를 텄는데요. 하지만 대형 여객선이 다니기 위해선 준설 공사가 필요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운임비 지원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시 본격화되고 있는 아라뱃길 관광뱃길 활성화 사업. 주요 과제 중 하나로 퇴적토 준설이 꼽힙니다. 항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해 여객선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이런 선박 운항의 활성화를 위해서 한강은 좀 준수로의 준설이 좀 중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까 아라뱃길에 대한 준설도 있겠지만 한강 부분에 있어서 준설에 대해서 좀 그 고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부도 준설 사업의 필요성엔 공감했습니다. 다만 100억가량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선 하천 기본 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한강철 수립하고 있는 하천 기본 계획에 대해서 이런 준설을 좀 가능한 방안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좀 이게 적정한 시기에 좀 될 수 있도록 전설이 그런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는 아라뱃길 주변 관광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인천터미널 마린항만 예정구역을 포함해 각종 친수시설의 신속한 개발을 촉구했습니다. 아라뱃길 활성화에 필요한 각종 인프라가 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환경부에서 좀 직접 사업 내지는 국비 지원을 좀 건의하는 사항이고요. 운임 지원 사업은 세 지자체가 함께 논의해야 할 안건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재 인천시는 도서 관광 활성화 사업으로 인천 시민은 연안 여객선 운임의 80%를, 다른 시도민에 대해선 운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 169억 원. 향후 여의도에서 출발한 여객선이 인천 섬을 방문할 경우 서울시와 인천시가 함께 운임을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운임 때문에 굉장히 여객의 수요가 많이 좌우되거든요. 서울에서 출발하는 거에 인천시가 거기에 50%를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굉장히 부산 서울이니까 같이 좀 예산 비용 실행하는 것들을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뿐 아니라 현재 10루트로 제한된 아라뱃길 운항 속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 또한 관광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더 속도감 있게 지나가기 위해서는 운항 속도 지금 10루트 이하로 제한이 돼 있는 부분을 일정 부분 좀 상향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이날 회의는 아라뱃길 기능 활성화를 위한 관계기관의 첫 실무진 만남으로 다양한 안건들이 제시됐습니다. 환경부는 하천 기본계획 수립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서 추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신축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됐는데요.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같은 공법이 적용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는데요.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초기 단계부터 사용 검사 전까지 품질 점검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검단 신축 아파트 현장입니다. 지하 주차장 부지가 폭격을 맞은 것처럼 아래로 움푹 꺼졌습니다. 철근 구조물은 아예 무너져 내렸고 콘크리트는 산산조각이 난 채 흩어져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로 하중을 지탱하는 보호 없이 기둥에 슬래브가 바로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국토부와 인천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를 모두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017년 이후 이 공법이 적용된 인천 아파트는 모두 34개 단지, 이 중 15개 단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6개 단지는 민간 건설사가 지었습니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시행한 아파트는 3개 단지로 1개 단지는 아직 착공하지 않았습니다. LH가 지은 아파트는 조사가 끝났고 민간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는 다음 달까지 점검이 이뤄집니다. 인천도시공사도 조사를 위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선정 중입니다. 인천시는 공동주택 품질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사용검사 전에만 한 차례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골조공사 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3차례에 걸쳐 점검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내년부터 점검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보신 것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데요. 앞서 LH가 진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서구의 또 다른 아파트도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당장 10월부터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요. 안전한 보강공사와 함께 입주 예정자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김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0월 입주가 예정된 서구 가정동 LH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 4월 붕괴된 검단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지하 주차장을 무량판 방식으로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LH가 진행한 자체 전수조사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하 주차장 기둥 213개 가운데 41개에 13mm가 아닌 10mm 보강근을 시공한 겁니다. 건설 관계자는 구조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점을 인정했습니다. 100번을 얘기를 드려도 저희의 잘못이 맞습니다. 저희가 기둥의 철근량을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기둥 사면에 들어가 있는 철근량의 개수를 파악하는 방법을 좀 잘못했었습니다. 현장을 찾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감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설계에서 잘못했다고 합시다. 구조에서. 그러면 감대에서 그 도면을 인수했을 때 한 번 정도 검토를 안 하십니까? 왜 구조에서 잘못 계산한 거를 발견을 안 하냐는 얘기예요. LH는 추가 보강 공사를 진행해 부족한 철근량을 보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는 8월 말까지 지하 주차장에 기둥 47개를 추가로 세워 충분한 내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추가 공사를 진행할 경우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는지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급하니까 그저 뚫고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구심을 나타냈어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일반적 상식적으로 생각해서도 그냥 뚫고 거기다 세워놓으면 이게 온전하겠는가. 여기 위에 고경이나 주차장 조성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지금 검단도 마찬가지로 투사를 갖다가 더 올리고 거기에 비가 오니까 그 무게를 못 견뎌서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슬라브 보강도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은 또 안전 문제로 계약 파기를 원하는 주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LH는 현재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 대해선 위약금 면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주 중 입주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기둥 보강 공사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랫동안 공석이었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이 지난 1일 임명됐습니다. 송병억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전 감사가 선임됐는데요. 인천 출신 첫 관리공사 사장입니다. 특히 서구 출신으로 산적한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막힌 숙제를 풀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사장에 송병억 전 감사가 취임했습니다. 이른바 갑질 논란으로 전임 사장이 해임된 뒤 8개월 만에 사장 자리를 채우게 됐습니다. 송 사장은 별도의 취임식 없이 지역 주민과의 만남으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구 출신인 송 사장은 인천발전연구원 이사와 인천시의원을 지냈습니다. 특히 중앙 인사가 아닌 첫 번째 인천 출신이란 점에서 주목을 받습니다. 송 사장은 매립지 영향권에서 거주한 입장에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당시에는 저는 지역 주민, 영향권 지역 주민이었습니다. 제가 이 서구에 한 17대 조상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다시 이제 지역 출신 처음으로 사장으로 임명하게 됐는데, 기쁨도 있지만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우리 매립지의 현안이 굉장히 많고, 해결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가 참여하는 사자협의체 결정에도 적극적인 이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사자협의체에서 지금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말씀을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저희는 사자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이렇게 수행해 나갈까 합니다. 앞으로 매립지가 좀 더 친환경적으로 국민과 우리 시민들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인천시는 정부 산하의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를 인천시 이관을 비롯해 민선 6기에 맺은 사자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인천 출신 중 처음으로 수장에 오른 송 사장이 매립지 문제의 해결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지자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제대로 된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최근엔 정주 인구 대신 체류 인구를 늘리려는 지자체들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시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안간 힘을 쏟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인구 감소 시대, 정주 인구만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유일한 해답일까요? 자, 이런 문제의식 속 정주 인구의 대안으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체류 인구입니다. 네, 생활 인구, 서비스 인구, 관계 인구 등 다양하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국토연구원은 체류 지역의 유형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자, 1박 이상을 체류하는 거점형, 자, 체류 인구나 정주 인구 모두 적은 과소형, 그리고 목적 달성 후 지역을 빠르게 이탈하는 목적형 등인데요. 전북 지역을 살펴보면 해양 자원이 풍부한 부안, 그리고 겨울철 스키로 유명한 무주 등을 계절형으로 분류했고, 나머지 시군은 체류보다는 방문의 목적을 둔 과소형이나 목적형으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전북의 대표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의 경우 목적형으로 분류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인데요. 자, 그렇다면 1박 이상의 체류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전주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한 해 1,000만 명이 넘게 찾고 있지만 당일 방문에 그치는 이른바 목적형 체류객이 대부분입니다. 1박 이상의 숙박을 유도하기 위해 전주시가 잡은 키워드는 바로 야간. 시는 그동안 야간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밤에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전주 남부시장 야시장은 밤 손님을 잡기 위한 대표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전주시는 올해 초 강릉, 진주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한 야간 관광 특화 지원형 도시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젊은 세대들 그리고 밤에 조금 쉬고 싶어하는 이제 관광객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야간 관광에 좀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이제 인프라와 콘텐츠를 좀 확장시키면 관광의 이를테면 범위 자체가 주요관으로 확대되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주시는 또 한옥마을에 집중된 관광 수요를 분산하는 노력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관광지를 확장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구상인데 전주 한옥마을과 아중호수를 잇는 3km 길이의 관광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광 쪽 관련해서 정말 핵심 사업과 연계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민선 8기 내에 시작할 수 있는 그렇게 반드시 하여튼 시작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입니다. 전주시가 당일치기의 목적형 체류 지역에서 1박 2일의 거점형 관광지로 거듭날지 주목됩니다. SK 브로드밴드 유철미입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순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순천에서는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한창인데요.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이란 이름에 걸맞게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합니다. 그중에서도 193헥타르에 이르는 대규모 정원을 내 집처럼 살아볼 수 있는 1박 2일 숙박 체험 프로그램을 LG 헬로비전 서경 기자가 소개합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 한편에 조성된 가든스테이 신랑계입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면서 이곳의 캐빈하우스 35개 동 모두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원 속에서 편히 잠들 수 있도록 만든 체험인 만큼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안은 에어컨과 냉장고,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오후 3시 입실 시간이 되자 숙박객들은 한껏 부푼 마음으로 입장해 가든스테이 곳곳을 둘러봅니다. 나무가 굉장히 커서 우선 주변에는 수목원에서도 좋은 나무가 많지만 되게 이국적이고 색다른 기분의 꽃도 다양해서 좋았어요. 네. 식물들이랑 교감을 하는 느낌이랄까 이러면서 좀 자연 속으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식사는 별도로 챙겨오지 않아도 됩니다. 순천에서 자란 농수 특산물로 만든 셰프의 코스 요리가 숙박객 모두에게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순천만에서 캔 꼬막을 넣은 수프와 순천식 닭구이, 그리고 고흥 피조개와 여수 문어가 들어간 편백찜으로 구성됐습니다. 소스부터 채소와 육류까지 모두 전남에서 생산된 식재료로 완성한 요리입니다. 우리 순천 농민이 농사진 거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그릴라치 해가지고 제철의 음식 갖고 순천의 식자재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식사를 마치면 가든스테이 중앙잔디광장에서 한여름밤의 요가가 펼쳐집니다. 강사의 시범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동작을 따라하는 사람들. 하루 동안 쌓인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긴장돼 있었던 몸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어두운 밤 국가정원이 문을 닫았지만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그 누구의 방해도 없이 정원을 통째로 빌린 것처럼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잔디길을 따라 그림처럼 놓인 삼나무집 캐빈하우스, 193헥타르의 국가정원을 내 집처럼 올여름 정원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상북도 김천시는 인구 13만 명의 작은 소도시인데요. 지역 내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관광객들이 머물고 즐길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엔 새로운 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어가고 있습니다. HCN 최현절 기자가 보도합니다. 탁 트인 호수 위로 길게 놓인 출렁다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아슬아슬 걸음을 내딛다 보면 짜릿한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체험이 관광객들을 기다립니다. 출렁다리는 밤이 되면 30여 정의 조명들이 불을 밝히며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합니다. 특히 직진문화공원의 경관 조명과 삼형대사공원 내 평화의 탑은 국내 대표 야경 명소로 꼽힙니다. 김천의 명산 황악산과 집지사를 연계해 문화, 생태, 체험형 관광지로 거듭난 삼형대사공원은 김천의 큰 자랑거리입니다. 공기도 좋고 직장생활 하는데 가족끼리 1박 2일에 오니까 삼형대사공원
1박 2일로 처음 왔는데 딸이 신청해 왔어요. 참 다음에 꼭 또 들리고 싶은 곳입니다. 요 가까운 지기사 절도 있고 요 가족과 같이 한번 가고 싶고 참 좋네요. 또 수도산에 위치한 국립 김천치유의 숲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웰리스 관광에 뽑힐 만큼 이제는 김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가 됐습니다. 김천시는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활용해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닌 김천의 낮과 밤을 오로지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변신했습니다. 부항댐과 직지사 권역에는 한옥 숙박시설과 펜션, 박물관 등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확대했습니다. 체류형 관광을 위해 삼행대사공원과 생태휴양펜션, 수도산 자연휴양림을 운영 중에 있고 더불어 사계절 썰매장, 미디어 아트, 추풍형 관광 자원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관광객 유치를 위해 스타 마케팅, 여행 전문가 초청 팬투어, SNS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이트 투어인 직지골 야행 등 관광 상품도 함께 연계해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김천을 찾는 관광객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 올해는 관광객 20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큰 목표를 세우면서 체류형 관광도시로 거듭난 김천시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새로운 해법을 제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최현철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문화와 관광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서울 강남구는 코로나19로 침체에 빠진 의료 관광 활성화에 다시 한번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딜라이브 엄종규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지난 6월 압구정동에 문을 연 강남 메디컬 투어 센터. 외국 의료 관광객을 위해 통역과 픽업은 물론 의료기관과 주변 관광지연계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원래는 관광정보센터였지만 지난 2020년 운영이 중단된 이후 3년 만에 의료관광 분야를 특화시켜 다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일상 회복 이후 의료 관광객으로 북적이길 강남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こんにちは、강남にいらっしゃった皆様欢迎来到江南医疗旅游中心 강남에서 의료 관광을 경험하시고 좋은 기억을 갖고 고국에 돌아가실 수 있도록.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 의료 관광객은 역대 최고인 32만 명. 이 중 약 41%인 13만 명이 강남구를 찾았고 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해도 약 26%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2만 6천 명으로 80% 급감했는데 지난해에는 5만 9천여 명이 찾아 회복세를 보이는 추세입니다. 이에 맞춰 지역 내 병원들도 환자를 맞을 준비로 분주합니다.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한다기보다는 SNS, 일본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위주로 해서 병원 정보라던가 이벤트 정보라던가 그런 걸 알려줌으로써 K-팝, K-콘텐츠와 같이 K-열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의료.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 길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관련 인프라가 풍부한 강남구에는 최적의 관광 상품입니다. 한국 드라마, 콘서트, 오페라 이거 하시면서 오시면서 같이 저희 병원 오신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문화랑 다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겹쳐가지고 같이 상승 효과가 있어서 핫한 데가 강남이어서 그렇기도 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강남의 의료관광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최소 2주 정도에서 장기간에는 1년까지 체류를 하십니다. 그러면 숙박, 쇼핑, 먹을거리, 관광지까지 여러모로 많은 부분에서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강남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활용해 전략적으로 육성 중인 의료관광. 강남구는 올해 10만 명의 관광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엄종입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면서 교육 현장의 전기료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보다 945억 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학생들의 교육 여건을 고려해 전기요금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교육용 전기요금 대상은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 도서관 등 전국적으로 2만 1,000호입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교육 현장의 부담은 커졌습니다. 한국전력이 안민석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교육기관의 전기요금은
4,318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45억 원, 28% 급증한 겁니다. 지난해와 올해 교육용 전력 판매량과 금액을 비교하면 사용량은 줄었는데도 요금은 크게 늘었습니다. 전기료 인상 때문입니다. 정부는 학교당 2,4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 비용 5,30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지만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교육계는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사용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냉난방기 사용이 갈수록 느는 데다 최근 디지털 교육 강화로 전자기기 사용이 확대돼 전기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히 교육용 전기는 전체 전기 사용량 중 평균 1.82%에 불과해 한전의 부담이 덜하다고 설명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판매 단가는 킬로와트아워당 일반용 139.1원, 주택용 122.3원, 산업용 118.7원, 교육용 111.5원, 농사용 56.9원입니다. 한전은 다른 고객과의 형평성, 학교의 합리적 에너지 사용이 저해될 거라며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전국이 폭염에 펄펄 끓고 있습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데요. 살인적인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면서 실외기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시 정자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지난 1일 밤 10시쯤 8층 에어컨 실외기에서 펑하는 소리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집주인이 에어컨을 켠 지 3시간 만에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연기와 폭발음에 놀란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하는 한밤중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기 지역 에어컨 화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면서 에어컨 사용이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선 400건에 달하는 에어컨 화재가 발생했고 이는 5명이 숨지고 51명이 다치는 인명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에어컨 화재의 62%가 7월과 8월에 집중돼 있어 한여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름철에 화재 발생 빈도를 보면은 어떤 에어컨, 실외기, 난방기 등 정기적 요인에 의해서 한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하셨고 51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소방당국은 실외기, 전선 노후화 등으로 인해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사용한 지 오래된 경우 전문가에게 반드시 점검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사용 전엔 먼지를 충분히 제거하고 실외기 주변엔 발화 위험물질을 치워야 합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인천에선 사흘 동안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1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는데요. 관람객들은 흥겨운 록 음악을 즐기며 무더위를 날려보냈습니다. 이정윤 기자입니다. 불볕더위에도 행사장을 찾은 사람들로 긴 행렬이 이어집니다. 대부분 모자와 선글라스, 양산 등으로 완전 무장을 했습니다. 무대 앞 드넓은 광장은 축제를 즐기려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이열치열, 저마다 돗자리를 깔고 눕거나 앉아서 뜨거운 축제 열기를 느낍니다. 국내외 아티스트들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지자 환호가 터지고 그 열기는 절정에 달합니다. 관람객들은 손을 흔들고 춤을 추며 음악에 몸을 맡깁니다. 땀이 비 오듯 흐르지만 시원한 물줄기에 더위를 날려버립니다. 날씨는 이런 것도 너무 좋고 이게 집에서는 느낄 수 없는 현장감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서 내년에 사실 또 오고 싶어요. 이 더위가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만큼 감수할 수 있는 가치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너무 신나요. 노래들도 처음 듣는 노래들도 많은데 처음 들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신나고. 지난 4일부터 4일간 송도에서 열린 인천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 올해에는 노브레인과 너드 커넥션, 엘르가든, 더 스트록스 등 국내외 아티스트 60여 개 팀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축제장을 찾은 관람객은 15만 명으로 역대 최다 규모입니다.
연일 이어진 찜통더위 속에서 관객들의 열정이 펜타포트를 더욱 뜨겁게 달궜습니다. 다들 물 뿌려주고 다들 막 이렇게 뛰고 너무 신나고. 워터밤 같아요, 워터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는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고민거리입니다. 아파트 주차 면수보다 주민들 차량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도입한 우선 주차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LG 헬로비전 이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160여 세대가 사는 인천 검단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 아파트 주차장에는 세대별 2대 이상 차량과 방문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세대별 두 번째 등록차가 오후 4시부터 자정 사이 세대별 한 대 우선 주차구역에 주차하면 아파트 단지 규약 위반금 3만 원을 내야 합니다. 세대별 한 대 우선 차에는 정사각 모양 스티커를, 두 번째 이상 등록차에는 직사각 모양 스티커를 발부해 단속자들과 주민들이 알아보기 쉽게 구분했습니다. 방문 차량도 시간대별 허용한 주차 구역을 어기거나 방문증, 메모 등을 차 위에 올려놓지 않으면 방문 세대가 규약 위반금을 물어야 합니다. 세대별 한 대 우선 차량 외에는 허용된 주차면과 시간대별 주차면을 나눠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세대당 한 대는 편하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실제로 차량이 많이 들어오는 때가 퇴근 시간부터니까 오후 7시부터 새벽 한 1시 정도까지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주차장 이용 형태를 갖다가 조사해서 거기에 맞는 시간을 배분하게 된 건데요. 이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입주 때부터 세대별 한 대 우선 주차제를 준비했습니다. 아파트 허용 주차장은 1,475면인데 입주 초기 주민들 등록 차량이 1,900여 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처음 우선 주차제를 논의할 당시 주민들 사이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싸우기도 많이 싸웠는데 주민들도 그 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주차장에다 대야 될 차, 아닌 차들 많이 구별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여러 차량들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차량들이 아닌 차량들이 많이 이렇게 등재가 돼 있었는데 그런 차가 빠지면서 이 아파트 단지는 세대별 세 번째 등록 차량부터 주차 요금도 많이 받습니다. 두 번째 등록 차량의 월 주차 요금은 10,000원인데 세 번째 등록 차량은 월 20만 원, 네 번째 등록 차량은 월 40만 원입니다. 대신 매달 발생하는 주차 요금과 위반금 수입의 80%는 주민들 관리비로 돌려줍니다. 세대별 관리비에서 매월 5,000원 정도를 차감하는 형식입니다. 우선 주차제 시행 이후 이 아파트 등록 차량은 1,700여 대까지 줄었습니다. 아파트 주차 면수보다 여전히 등록 차량이 200여 대 이상 많지만 주민들이 시간대별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 주차장 부족 민원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아파트 단지의 우선 주차제 운영 방법을 배우기 위해 다른 아파트 단지들의 문의와 방문도 늘고 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의 해법이 지역 안팎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요란한 음악 소리에 원반 위에서 즐기는 놀이기구인 디스코 팡팡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온상이 됐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원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성시 동탄에 있는 놀이기구 디스코 팡팡입니다. 평범한 놀이시설로 보이지만 마약과 성범죄가 조장된 곳입니다. 이 놀이기구를 운영한 총괄업주 40대 A씨는 최근 상습 공갈 교사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종업원들에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놀이기구 티켓을 팔라며 상습적으로 강요했습니다. 애들 전부 다 싹 다 내보내서 삐끼처럼 삐끼 길바닥에 보이는 지금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 초등학생이나 이런 애들이 될 거 아니야. 순진한 애들 돌아다니니까 무조건 다 데리고 오라고 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A씨의 상습 공갈은 종업원들의 범죄로 이어졌습니다. 입장권 판매 대금을 갈취하기 위해 놀이기구 DJ를 우상처럼 여기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겁니다. 또 피해 아동을 성폭행하고 마약을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DJ를 포함한 종업원 24명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학원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놀이시설에서 이런 강력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에 주민들은 없어져야 할 시설이라며 분노했습니다. 디스코 팡팡이 없어졌으면 좋겠다. 저기 너무 일진 애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놀이들이 있는 데여서. 범죄의 무방비로 노출된 아이들에 대한 걱정도 큽니다. 좀 안타까운 것도 있죠. 성인도 아니고 학생 대상으로 하는 건데 막 100% 자기 생각이 가미되지 않고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으니까. 한편 경찰은 이런 놀이기구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대상 범죄가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놀이시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백차입니다. BTV 뉴스가 우리 동네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으라차차 지역경제 시간입니다. 신시모도는 단호박과 포도 그리고 소금이 유명한데요.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특산물 판로 개척에 나섰습니다. 박은비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옹진군 북도면 신도에서 나고 자란 김봉숙 씨. 삐약볕 날씨도 잊은 채 단호박 수확에 한창입니다. 비닐을 씌우지 않은 하우스에는 단호박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지난 4월 씨앗을 뿌린 지 석 달 만에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청정한 신도의 해풍을 맞고 자란 단호박은 신시모도의 특산물입니다. 단호박을 키우는 농가도 50여 가구에 달합니다. 저희가 이제 단호박을 농사지면 이제 개인적으로 좀 판매가 조금 힘들잖아요. 카페로 이용해서 저희 특산물을 홍보한다는 게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료도 맛있고 또 판매도 좀 늘릴 수 있고 그래서 좀 그런 점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운 단호박은 인근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카페에 납품됩니다. 농민이 키운 단호박은 단호박 라떼와 빵의 재료로 사용해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재탄생됩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 개발로 주민 소득 창출 공간인 셈입니다. 단호박을 활용한 주민들의 카페 운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은 시도 분교였던 폐교 부지를 활용해 주민과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 탈바꿈됐습니다. 신시모도 삼형제 보물섬 문화광장은 지난해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테리아는 물론 갯마켓 운영과 관광객을 맞이하는 다양한 편의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바쁜 시간을 쪼개 시간이 날 때마다 머리를 맞대고 운영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카페는 신시모도에서 특산물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드는 곳인데요. 우리 부녀회장님들이 원래는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그 농산물 포도랑 단호박 그리고 시도 염전에서 나오는 소금을 가지고 이렇게 음료를 만들어서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지는 행정안전부 사업으로 옹진군과 함께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민들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과 관광객 유입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신시모도 주민들. 관광 수요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신시모도에서 으라차차 지역경제 박은비 리포터입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